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들 부문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오늘도 부동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1년 미만 단기 투자 양도세를 최대 80%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 초강력 과세 법안 제출, 이런 의견들, 이런 주장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문 방송에요. 톱뉴스가 부동산 집값 얘기거든요. 두 주 사이에 2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땅을 쳤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도박이 된 부동산,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실수요자, 집테크의 희색, 더 오를 것, 호가 높이며 집값 폭등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 말을 믿고 전세로 버틴 세입자는 울분. 누구는 웃고 희색, 누구는 울분입니다. 그때 샀어야 후회 속 양치기 정부라 원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고개 숙인 박양우 장관, 문체부입니다. 스포츠 분야 사법경찰 도입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내달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후진적 행태에 벗어나야 한다. 강력한 질타, 그리고 뭔가 해결하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6.25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로 소송 이겼다.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간 거죠.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2명, 1심 법원이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북한, 김정은 책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본물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자리하셨고요. 세 번째로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7월 8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동산 감찰. 무엇인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들여다보겠다. 다 얘기하라. 이런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황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통령의 조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어느 상가에 보냈는데 그 부분이 정치권에서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회주의자. 누군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목적이 진보 진영의 기회주의자들을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김정은 배상하라. 방금 일면에서 봤던, 일면 기사에서 소개됐던 그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그리고 집값 문제에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실련 시민단체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곳이죠. 경실련, 여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당이다. 굉장히 매서운 질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177명 가운데 40명이 다주택이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폭로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성난 민심에 민주당 긴급 전수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똘똘한 한 채 논란이다. 앞서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동산이 문제가 됐잖아요. 두 채 중에서 어느 곳을 파느냐, 뭐 이런 문제였는데 이낙연 의원 어제 당권 도전 선언을 했죠. 공식 출마를 한 겁니다, 이제는요. 노영민 강남집 팔았으면 뭐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된 얘기가 기사에 좀 더 소개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 아래부터 갑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과 대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4년간 2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상승분입니다. 이에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는 매각을 이미 했다. 그래서 현재는 1주택이다. 그러니까 이 매각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다. 서초 아파트는 40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놨어요. 이렇게 뭐 처음에 공개가 되니까요. 상황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얘기도 이쪽에 있습니다. 최근 노 실장이 내놓은 청주집이 팔리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결국 노 실장이 서울 반포 집까지 처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매각 서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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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하려는 후보자들한테 1주택 이외의 주택은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겠다, 제안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서 2주택자들은 매각을 모두 권고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세 컷이죠? 맨 위에 보시죠. 누군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국토 쑥대밭으로 그렇게 해서 집값 떨어지겠나. 굉장히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질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전화가 왔는데요. 자, 밑에 보시죠. 집에서 왔습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래요? 자, 이 의원이라고 묘사가 된 인물의 얘기. 뭐 가상이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풍자한 겁니다. 예, 뭐 설마 떨어지게 하겠어요. 예,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이렇게 만평이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어떻게 보면 아주 맞아떨어지는 만평일 수 있습니다. 정관 시장님. 사실 경실련이 여당 의원들 여러 명의 뭐 40명 정도 되죠, 지금. 뭐 다주택부 현황을 좀 폭로를 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의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동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뭐 논리적 합리적 설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폭발해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리고 정부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뭔가 또 젊은 층은 이게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뭐 2년 뒤에 대선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차분하게 정말 실효적인 대책에 예.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너무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예. 예를 들면 집을 팔려고 하면서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양도세를 뭐 대가 올린다든가 예.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잘 감안해서 예. 단기 플랜, 장기적인 계획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예. 이런 대책 마련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예. 최근에 뭐 여론의 어떤 재판 흐름 같은 예. 느낌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정은 또 다 들어보면 있습니다. 지금 사정은. 큰 평형도 아닌데 반포에 있는 예. 아파트 지금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건 예. 아닙니까? 근데 또 역으로다가 만약에 청주에 집을 안 팔고 반포 집을 팔았으면 예. 노 실장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냐면 예.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전에 지역구 의원을 했던 것뿐이지 지금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청주에 집을 남겨놨다면은 예. 아니 지금 비서실장 안 하고 뭐 2년 뒤 선거를 염두에 둬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선거 그 지역에 관련 엄청난 선거에 또 정치적 관심이 공세에 있는가?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적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예. 사실은 뭐 지역구에 있는 것을 판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상당히 심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으로서의 이게 민심의 예. 흐름에 있어서는 여당, 뭐 청와대, 뭐 그다음에 정책 입안자, 예. 국회 모두 할 것 없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자연스럽게 뭐 반포집도 파는 예. 그런 수순으로 갈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양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아까 재미난 만평을 봤는데 또 예.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 파르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파르신 분이. 예, 우리가 승자의 저주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 일이 났을까? 김상권 부총리 아. 팔자마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러나셨어요. 청와대나 정부에 계신 분 중에서 얼마 전 한참 됐죠. 다주택자들은 이거 웬만하면 처분하세요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네, 금태섭 의원 최초로 팔았습니다. 공천 탈락했어요.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 어떻게 보면 팔았는데 지금 또 결과는 별로 안 좋죠.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 중에 제일 먼저 예. 파신 분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아, 검찰총장이요? 네. 파신 분들은 이렇게 곤혹을 지르고 있어요. 뭐 좀 묘하게 됐네요, 상황이요. 묘하게 뭐꼭 이거를 의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예. 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고위공직자 집 판다고 우리나라 집값이 잡히냐?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정부에서 뭘 봐야 되냐면 분명히 예. 대국민 메시지에 실패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죠. 지금요. 부동산 대책에서는 두 개가 없습니다. 첫째, 예. 제도 안정성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업 하라 그랬다가 이제 임대 예. 다시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금 올린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란 것은 전혀 불가해졌습니다. 두 가지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메시지를 준다 하여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부동산 집값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그렇죠. 뭐 시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돈을 푼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부동산에는 수요가 있고 부동산에는 소요가 있습니까? 디맨드와 니즈가 있는데 예. 지금 부동산 수요만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소요,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가 지금 더 중요해진 시절이라고 보고.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 예. 예. 그러니까 니즈에 맞춰진 거를 가야 되는데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진 것들로 가다 보니까 안 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다주택자를 잡을 게 아니라 예. 1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이 역전의 그런 돼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2,200만 이 주택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1,300만이에요. 어. 다주택자를 쪼면 쫄수록 예. 더 주택 시장의 공급이 더 안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예. 지금 정부도 지금 다시 한번 새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가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예. 시장 불균형을 잡는 게 정책 목적이 아니라 예.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안정하고 예. 이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과감하게 예. 국토교통부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주택 정책을 하면 어떨까라는 공공복지부요. 예, 안정적인 삶, 연금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번 다시 검토할 그 시기가 말씀이시면 됐다고 지금은 보십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끓는 민심에 여당 의원 첫 부동산 감찰가 여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상황 다 샅샅이 조사해보겠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미 하나만 남기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천이 되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전세, 매매 계약서 들고 와라. 통보. 계약서 다 들고 와라. 소명해라. 이달 내에 한 채 빼고 매각 이런 조치도 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당장 팔라는 거네요, 그러면. 야당은 여권 정책 실패에 시인한 것이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통합당 연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패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바꿔라. 이런 주장 나오죠. 그런데 다주택 처분 제한엔 이건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 못 판단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요. 의원들에게는 그거 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좀 들리기도 합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세금 인상 근본 대책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나요? 따르면 좋겠다고.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든가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이건 자격 문제예요. 미래통합당도요. 예.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촌이 깨끗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기가 잔뜩 코로나 묻은 채로 이거 진료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지사님은 목동집은 파신 거죠?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도 확인해 보셨군요. 그 사이에. 아니, 그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집 이거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반헌법적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본인 손이 깨끗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자, 이 문제 최인현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깨끗한 손. 예. 아까 그 주영 원희룡 지사입니다. 아까 주호영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손. 원희룡 지사가 네, 원희룡 지사가 맞습니다. 깨끗한 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거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어떻게 보면 마피아를 소탕을 하면서 예. 그때에 이제 검사들이 깨끗한 손. 그 전까지는 검사와 이 마피아가 결탁을 돼 있었는데 예. 그것을 깨끗하게 자기들이 정화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은 우리 손 자체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혁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그런 틀을
벗어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고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젠다를 던졌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 헌법적 가치, 소유 시장의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제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측에서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두 분 다 사실 그름이 나왔습니다만 법조인이지만 예.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르게 지금 원희룡 해석하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보면 대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있던 그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예. 또 이게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보수 세력도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가가 세금을 떼어가면 되지 왜 그걸 처분하는 것까지 하느냐라고 예. 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해서 보수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여당만 공격할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먼저 나서서 우리 야당 스스로도 이런 것을 한다고 예. 하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그 외연을 확장하고 차기 대선까지 바라본다고 하면은 예. 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지금 민주당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다 팔아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만약에 다 팔았어요. 근데 통합당은 지금 의견이 맞서니까 아무 진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결국은 예. 최종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헌법적 기준 예. 그리고 또 당론, 당헌, 당규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단순히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당헌, 당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부분도 예.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그 100여 명의 의원분들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런 예. 부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조를 그거하고 그것에 대한 자의적인 협의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청와대에서처럼 아니면 민주당에처럼 다 내라 감찰하라 말은 그 적극적인 예. 그 협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요가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법적인 예. 반헌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요. 자,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 네. 통합당에서 이렇게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 계속 하락세를 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인국공은 아니고 예. 적어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터졌다고 보는데 예. 특히나 20, 30대에서 이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이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해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언제부터 정치인의 덕목이 1주택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부동산 말고도 다른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강요하듯이 1주택자가 되어야만 좋은 정치인이고 예. 홀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청년들이 들끓고 부담스러워하고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어느 정도 늘린다라든지 공급을 막연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예. 그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 다주택자 있다. 이거 다 전수조사하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지금요. 엉뚱한 방향. 다주택자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예. 결국 다주택자를 단주택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주택이 보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서로 지금 해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 분노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예. 그렇다면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첫 주택 공급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기성세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산 방어가 잘 되고 예.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성세대 자녀들이 또 첫 주택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자녀들한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용기를 좀 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다주택자와 단주택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손이 깨끗해야 된다. 예. 주택이 많다고 해서 손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일방적인 프레임. 이것도 저는 좋지 또 않다라고 그렇게 또 봅니다.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200채, 300채 있으면 이러면 좀 비판을 받을 수 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의 유무라든지 주택의 개수만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 흐름이 그러니까 뭐 정부 한때는 임대주택 뭐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예.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들 하셨지만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부류에 대한 정책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어떻게 하면 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너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뜻이 있다면은 당원 당규에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하겠다. 아니 명시적인 선언을 하나 담든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집값 안정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집중해야지 이게 하나의 이걸 가지고 정치적 어떤 화두가 되고 또 정치적 공방만 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정책에 뭔가 이념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게 그동안 가미된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불신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마지막 만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언론들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 참 많은 정책과 관련된 주장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평 보시죠. 보아하니 국토부 장관이 이미 21번째 시험을 봤어요. 여기 보면 1교시부터 지금 22교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공란이죠. 자,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의 아마 핵심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쭉 보는데 다 이게 밑줄이 거 있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만평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만평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김현민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시험 보는 사람은 국민이었던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 제기를 하셨어요. 최영호 고문님 만평에 대해서. 아무튼 이 22교시 여기에 과연 어떤 답이 적혀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발 통했으면 이런 바람들 많은 분들 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현상을 놓고요. 패널 분들의 판단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대통령의 조화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최영호 고문님하고 오창석 평론가 두 분께서 좀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적어주시는 동안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이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 마초당이다. 무슨 소리? 반일륜 정의당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굉장히 거칠죠, 표현이. 이게 뭐 이 단어 하나만 뜨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험악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갔는데 이걸 두고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정의당은요. 성범죄자에 왜 보내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문,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은요. 부모도 없냐? 뭐 페미니즘 무슨 얘기하더니 부모도 없는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인간적 도리다. 공직 앞세워 피해자 이체 가해다. 이거 그리고요. 이 안희정 전 지사 이 모친상 상가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커지는 논란이다. 기사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을 단 조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조문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과 무슨 소리냐?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당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 알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 앞에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에서의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행태가 피해자에게, 한국 사회에게,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춰지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권과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범여권이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정의당이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한 뭔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받아치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영학 고문님, 네.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조화 문제가 왜 이렇게 커지는지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화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화 보낼 때 상주한테 보냅니까? 고인에게 보내는 꽃이 조화거든요. 조화의 기본 목적은 고인을 위해서다. 예, 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주를 위해서 뭐 상주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근본적으로 꼭 보냈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다 고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이 분명히 안희정 지금 지사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사람한테 보낸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갖고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진짜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삼으려면 국화 자체가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거 조화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따졌으면 제가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국화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의 잔재라는 지금 뭐 이 학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화 문제는 사실 이거를 GM하고는 조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좋은 걸 끌고 왔는데 그거는 뭐 저는 크게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고 조화와 조문 부분을 좀 나눠서 보시네요, 지금. 자, 조문은 상주한테 가는 거죠. 그럼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안희정 지사의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저는 100% 비공개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뭐 정치인들이나 비공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자숙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레드카펫 깔은 것처럼 만나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그게 국민들 눈에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조문 정치 한 거에 대한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뭐 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끌고 오기 좋은 게 조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자숙해야 되는 부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질타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뭐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문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고요. 많죠. 조화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머니한테 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좀 구분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장례식 두 개 썼는데 아래 글자는 이제 장례 희망할 때 장례 단어를 쓴 거죠. 보통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노 지점들이 불거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렇게 수많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조화를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희정 지사에게 뭔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또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나서 다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 지금 좀 엄격히는 판결을 통해서 수감 상태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으면 충분한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람도 찾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누군가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안희정 지사는 처벌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냐. 이렇게 동일시해서 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것까지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조화를 보내는 것 자체가 안희정 지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 살아있어요. 안희정 지사 모친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관혼상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이제 인지상정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해야지 빨리 퇴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당하는 지점과 해당하는 사람이 안희정 지사,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의 모친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는 분명히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출소하고 난다고 해서 정치적 복귀를 한다거나 예. 정치적 제기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예. 지금 수많은 미투로 인해서 불거지고 그것이 유죄였고 무죄였고 오해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오해였든 뭐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공천 과정에서 미투와 예.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 예. 모두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예. 대해서도요. 근데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 복귀가 될까? 절대 복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람에게도 조화를 보내지 못한다라면은 예. 그것마저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뭐 며칠 동안 이 얘기가 좀 약간 뭐랄까요 공방처럼 오갔는데 오늘도 역시 다뤄져서 저희가 좀 기사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진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뒤에는 사연과 기사가 있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수 안치환 씨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노래를 공개를 했어요. 이분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 많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곡에 관한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기회주의자에 왜 이러니 경고한 거다. 그 노래의 어떤 취지를 설명했네요. 여기 보면 자작곡 아이러니, 제목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여기 먼저 민중가수 안치환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면은 가사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깜냥도 아닌 것이 권력의 알랑. 이거 굉장히 매서운 질타가 담긴 가사입니다. 완장, 서글픈 관종 등 날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순수는 무뎌지고 음흉해졌다. 이쪽이라고 해도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이쪽은 진보 진영을 말하고요. 진보 진영 내에서 뭔가 참칭을 하는 기회주의자를 겨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에 완장을 차셨네. 진보 잘못 안 고치면 과거 문제가 됐던 불거졌던 정부 때와 뭐가 다른 것인가.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역시 뭐 신곡 아이러니. 여기 뭐 내용이 좀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나 봐요.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매섭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들었던 그런 어떤 시, 뭐 이런 느낌도 납니다, 지금요. 노래 가사 통해 직설적 비난, 코로나 시대 유튜브 방송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노래인지 저희가 일부 그 대목을 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사 내용이 굉장히 신랄합니다. 자, 정우갑 실장님. 지금 이런 노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대부분 이제 자기 진영에서 뒤돌아서는 예. 사람들 보면은 뭐 단어 아닙니다만 많은 이들이 어떤 그 기회 예를 들면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척을 지고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치환 씨의 이번 지적은 사실 그런 거와는 달리 그 예술가적 입장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드는 진솔한 느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진영도 비판받아야 될 건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인데. 예. 근데 뭐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건 내 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옳고 그름의 문제다. 공정과 정의 이 문제를 줄기차게 강조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지켜지느냐. 예. 나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어떤 위안부 할머니 문제, 정의연 사태 등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을 촉발시킨 게 있죠. 예. 과연 그런 것에 있어서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갔던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한 어떤 사과 반성이 있었던 거냐. 이제 뭐 특정한 한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이제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안치환 씨가 느낌을 진솔하게 담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점은 뭐 진영을 떠나서 예. 한번 겸허하게 좀 대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최윤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완전히 100% 공감을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한 인터뷰를 봤더니만 이 노래를 기획했던 의도에 대해서 그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시점과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그 기획 의도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권력은 탐하는 자의 것이지만 너무 뻔뻔하다. 예. 기회주의자의 생명력이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시민의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치환 하면 누굽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소라 푸른 소라 했던 예. 노차싸 했던 사실 그런 노래만 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 예. 그리고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전에 들은 것은 굉장히 비감하고 예. 또 본인의 어떤 가치 예.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이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내 편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재 시점을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과연 진보를 자처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것을 기회주의라고 지금 비판하는 것인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마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 듣는 분들에 대한 좀 따끔한 질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 이른바 제2의 진중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지역 내에서 뭔가를 참칭을 하면서 기회를 후시탐탐 엿보면서 뭔가를 이른바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노래다. 뭐 이런 좀 평가가 나오는 거죠. 화면 좀 보시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회주의자를 비판한 것이지 진보 지역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도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근데 여기 흐름이 좀 이제 예.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진중권, 조기숙, 예. 안치환. 계속 이어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예. 진보를 향한 그런 외침들, 경실련의 부동산 대책, 뭐 이 비난 등등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서곡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예. 8월달에 당 대표를 하면서 한번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딪혀야 되는 부분, 예. 또 대선 후보를 옹립하는 과정에서의 또 내부적인 그런 경쟁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점점 더 한 방향으로 가는 힘들이 예. 굉장히 적어지면서 예. 동력의 이제 뭐 4분의 1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안치환 이 뭐 노래하는 이 시인의 예. 이 엄중한 가르침을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국민의 소리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나오고 앞으로 더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 지금 정신을 좀 더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SNS에 올려서 예. 이 부분이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뭐 해석을 한 거네요. 그거. 본인의 이제 입맛대로 예. 해석을 한 거죠. 예.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여러 가지 가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사가
쩔어 사신의 서글픈 관종이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관종이란 단어,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지 관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수는 없거든요. 여기저기 사안마다 진보와 각을 세우고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소신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인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으로 향한 화살을 마치 본인이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신의 SNS에 가장 먼저 끌어다 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조 전 장관을 향했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관종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남아 있고 이거는 법의 유무죄를 따진 것이 관종의 영역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관종의 영역은 누굴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노래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겨냥한 인물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누굴 말하는 것일까? 또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법원의 판결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법원, 북한 김정은 6.25 강제노역 배상하라. 그러니까 6.25 당시에 이제 국군 포로였죠. 그랬다가 탈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강제 노역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북한에요. 자, 여기 보면 북한에 지급할 공탁금 압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군 포로 납북 18만 명. 북한 대상 손배소 잇따를 듯하다. 여기 보면 일단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국군포로 변호인단 법원에 공탁된 북한 저작권료 20억 원으로 배상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실현할 것인가. 북한 해외 로펌 통해 항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또 새롭게 가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이 다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최진용 변호사. 그러니까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판결의 내용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의 그 주문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피고 1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피고 2 김정은은 원고들에게 각자 2,100만 원을 지급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이렇게 아마 그 판결이 됐을 것으로 되는데요. 2016년에 해서 지금 5년 된 판결입니다. 1심 선고가 지금 5년 만에 내려왔다는 것은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국군 포로 2명이 1954년 7월 달에 이제 포로가 돼서 북한에서 북한 내무부, 쉽게 말하면 내무부죠. 내무성에 이 강제 노역에 대해서 탄광에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북한에서 다시 그 인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 탈북을 하신 분들이 이 2016년에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건 뭐냐 하면은 과연 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국가는 주권 면제라고 해서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 그 아버지인 그 선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그럼 현재 있는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한테 피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1심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비춰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고 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 쉽게 말하면은 이른바 일반 그 회사나 종중 같은 단체다. 그리고 그 대표인 지금 현재의 대표인 이 그 김정인 위원장이 대표로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그 강제 노역에 따르는 어떤 임금이나 위자료 이런 것들이 다 했을 때 한 6억 정도 되지만 그중에 일부로서 2,100만 원을 인정을 했는 판결이고 좀 전에 그 변호인이 얘기했듯이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판결이 굉장히 이정표적 판결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에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1심이기 때문에 2심 내지 대법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북한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과연 항소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냥 단체로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대표격의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된 취지가 되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저작권 그런 자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배상을 실현하면 된다. 뭐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심 판결을 가지고 바로 북한의 재산이 국내에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압류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돈을 묶어두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004년에 이게 그 남북 그 경제협력 그 위원회인가 재단이 북한과 협의를 해서 우리 그 MBN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북한 조선 중앙 TV 그 자료 화면 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쓸 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저작권 협회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 저작료를 받는데 실제로 계속 예전에는 줬습니다. 1년마다. 그랬는데 2008년에 이른바 그 금강산 그 피격 사건 이순 이후에 북한에 돈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 지금 그 법원에 동탁돼 있는 돈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심 대리했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렇게 그 북한 재산으로 돼 있는 그 압류된 자산을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하구 의원님,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른바 경문협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불립니다. 이런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지급해야 될 저작권료가 이제 발생이 돼 있고요. 그거 이제 공탁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먼저 갖고 오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법정에서 피고로 이런 민사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뭐 이정표란 표현을 쓰는데 이정표적인 그런 법원의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요? 그것도 우리가 손해배상 지금 청구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그러면 거죠. 그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 법적인 체계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미리 지금 이 법조계라든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될 시기가 오면은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들어가서 진짜 통일을 대비한 개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오늘 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이제 이러면 이제 본물 터듯이 다른 분들이 좀 뭐 손해배상을 하겠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아예 그냥 반응 자체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인데 지금 단체로 지금 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진짜 뭐 막말에 가까운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송 그거는 외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 기사에서는 뭐 해외 로펌을 통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 최하구 의원님께서는 뭐 별다른 반응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지금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감독, 숙현이 엄마한테 자기 앞에서 딸을 때리라 했다. 이 최 선수 부친의 얘기예요. 아내도 애도 울었다. 감독, 지난 2월에 폭행 시인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진술이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팀닥터 진술서. 최숙현 뺨 수차례 때렸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 밝혔다는 겁니다. 이 진술서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체육회 조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폭행 인정하면서 감독은 죄가 없다. 이런 부분 또 강조했대요. 감독 무릎 꿇고 사죄, 부친의 문자. 앞선 기사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죠. 국회에 나와선 때린 적 없다. 부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난달 뭔가 팀닥터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팀닥터 안모 씨 어떤 사람입니까, 장관님? 제가 정확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 아니 일단 언론에 저희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팀 닥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방금 들으셨죠? 이 문제를 뭔가 담당하셔야 하는 높은 분들 다 모른다는 얘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체육회 조사관에 제출됐답니다. 진술서. 뭐지요? 도대체 이 상황은? 정은가 실장님.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감독이라든가 또 대응하고 입장을 내는 거 보면은 아무런 또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해당 기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역할을 했던 그 여러 악행의 주범인 팀닥터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그 빙상에서 그 심석희 선수의 어떤 성폭행 관련해서 했을 때도 당시에 문체부 입장에서는 뭐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근절시킨다 여러 가지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차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금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주 그 체육회는 어떻게 무엇을 했으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는 어떤 짓을 했으며, 그러니까. 경주시 체육회 그쪽에는 지난 2월에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 그 산하기관에는 4월에 했고, 그러나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대책을 세워서 규명해야 될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사 주체, 그러니까 기관들에 대해서 과연 직무유기 문제가 없었는지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엄밀하게 충하고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뭐 좀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툭 하면 대책이 세운다, 뭘 뿌린다. 근데 그 사람들 징계 대상자들입니다. 문체부든 체육회든. 이거를 간과하고 가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룰 뭔가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완전히요. 네,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즘 군대는 안 때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제가 2006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때도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 또 뭐 조교한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이런 폭행이나 폭언, 성폭행들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신고가 접수가 되고 빠르게 좀 자정작용을 하려는 노력들은 있습니다. 노력들이 있고 요즘에는 엄하게 다스리려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들. 근데 군대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체육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폭행과 성폭행 이 부분, 이 쇼트트랙의 국가대표였던 심석희 선수 건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팀닥터, 정체불명의 팀닥터예요. 도대체 뭘 담당하고 어디에 전문성이 있는지. 아니 따지고 보면 또 팀닥터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자격증 정도가 하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선수를 케어할 수 있는 자격증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진 적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팀킴으로 불렸었던 의성의 컬링 국가대표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김 씨 일가들이 다 했던 거 아니냐. 뭐 사위고 아들이고 딸이고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과 관련된 이 부분. 크게 이 체육계의 문제가 이 폭행과 인맥으로 구성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만 불거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안타깝게도 팀킴과 심석희 선수는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외부에 알려졌지만 지금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어떠한 순간에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은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그걸 있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체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관련된 기관의 모든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예. 능력과 책임을 함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 지금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로 분류됐는데 신체는 극한의 상황으로 올려서 철인 3종은 버틸 수 있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뺨 맞고 폭행하고 폭언하는 이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야만 이것이 끊겨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들면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빠르게 지금 시정될 수가 있고 공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영구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 빠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걸 조사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경찰 조사도 있지만 더 수사가 될 텐데 무엇을 반드시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소를 많이 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판사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석현 선수가 고소했는데 본인이 고소를 하고 억울함을 하소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경찰이 나가서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증거 가지고 와라. 상대방이 지금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조금 더 정말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정의감을 가지고 사안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사실 김 감독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던 선임의 어떤 폭행, 협박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앞에 있는 엄마에게 딸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폭행해라고 했고 실제로 서로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형법상 강요죄가 되는 겁니다. 의사에 반해서 폭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단순히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적 처벌을 넘어서 그 이외에 아마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최 선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안도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격 수업만 수강할 땐 미국을 떠나라. 한국 유학생 5만 명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의 원격 수업 채택 늘자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대학 전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비자 취소 중단입니다. 가을부터 그럼. 유학생들 재학 중인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하면 우린 다 쫓겨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미국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 비자 취소한다. 나가라 미국을.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등교 개강 유도하려는 관측이다. 지금 경제 재개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데 대학들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최영호 부님. 네. 이게요, 좀 복잡합니다. 학교를 개교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주지사가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민법상 이 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학점에서 15학점을 꼭 등교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민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원격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이민법부터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빠른 경제 재개를 지금 통해서 하는데 항상 학교 타운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뭐 오고 가고야 거기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주지사의 명령으로 재개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유학생들 지금 날벼락입니다, 사실은. 이거 떠나라고 이렇게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의 분위기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닥터 관련해서 모두가 방관하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배제할 수 없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장들 문책하기 전에 해결책은 안 나온다. 이 얘기는요, 그동안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 안 됐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댓글 올라왔고요. 소개가 된 댓글 올려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뉴스, 영상톡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잇따라야 합니다.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 정보 통합 관리 체제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체육 분야 비위 건조를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내일은 좀 더 희망이 담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